자, 이제 대망의 대상적격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 도표에 결론만 해놓은 것도 상당히 많고 일부 중요한 거는 요지까지도 실어놨는데 이게 이제 대상적격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일단은 해당 행정작용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는 거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화된 게 또 있거든요. 유형화된 거는 그 유형화된 대로 몰아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유형화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정사례를 그 정확히 알아두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이 어떤 거냐면 권리구제 확대 쪽으로 굉장히 입장을 많이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정사례가 부정사례보다 훨씬 많이 판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양한 법률의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행정법 교수들이 미리 법적 성질을 연구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떤 논리적 배경이 없는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만 갖고 다 접근할 수는 없고, 그런 논리적 배경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부정사례를 정확하게 외우고 양이 적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대상적격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2회 정도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자 334페이지죠. 대상적격. 그래서 처분 등에 의해 가는 것, 행정소송권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할 행정적. 이게 행정행위에서 봤죠? 거부까지가 행정행위와 같은 거고,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라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넓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까지 추가가 되면 이제 등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소송요건 공통이죠. 행정처분의 존부, 이것도 이 존부예요. 당부, 이건 달라요. 당부는 본안 판단에 쓰는 용어고, 존부는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이고, 약방의 감추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이것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고심에서도 이걸 갖다 다툼이 생기면 각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처분에 의하고, 이거는 행정행위 때 2-205에서 배웠죠? 쟁송법적 처분 개념 다르다라는 게 이게 다설이라고. 판례도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 이거는 그 행정행위와 처분 개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게 이제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공법상 행위, 뭐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와 같은 표시예요. 요게 이제 요런 표현이 나오면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을 취한 판례인데, 그 다음에도 출제가 꽤 여러 번 됐어요. 어떤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 나눠봐야 될 게, 행정규칙이 대상인 거는 이거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행정규칙이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인 거예요. 그렇더라도 처분이 상대방에게 그 처분하고 근거 조항인 행정규칙을 나눠봐야 되는 거죠. 행정규칙의 근거를 두긴 했지만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행정행위의 요건하고 겹치잖아요. 근데 그 행정행위 개념에 포섭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에 입각한 판례라고.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이런 건 행정의 개념 피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능, 이것도 행정에 전혀 관계없죠. 이것도 충분히 고려하여 한목적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에 있는 분리가 실질적 결련성, 이 결련성은 관련성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의 행위에 관련된 행정충 및 이해관계의 태도, 이 법적인 요소가 아닌 태도까지 참작한다. 이건 외우지 않으면 맞추기 어렵죠. 자, 그 78회에서 이제 종합 정리한 거예요. 3번째 나왔던 걸. 그 다음에 여기 추가된 거는 그 네 번째 줄 보면 어떠한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 이거 본안판의 위법적법이잖아요. 행정적 처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것도 위법적법에 관한 거죠. 이거는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죠.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표지가 또 나왔죠.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이 아까 태도 이런 게 나왔는데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실적으로 판단한다. 이러면 틀리고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 자, 개념적 징표 이게 2-24에서 인용했죠. 거기에 그 행정이 일단 간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딸린 애들이 엄청 많죠. 행정청의 의의는 39하고 321에서 이거 기능적 최강의 개념이다.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판례 당연하게 행정청이 아닌 자의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당연한 결론이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 행위가 아니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 그 최신도 아니네. 뭐 2014년 건데 어쨌든 그 기존 입장은 제약이라는 거. 입법기관인데 이거는 입법부는 아니에요. 그냥 기능적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 지방의회 이거 다 인정했죠. 의원 징계 의결, 지방의 의원의 그 신분, 지위, 권리와 영향을 주죠. 그 다음 지방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도 이것도 판례가 실수로 한 건데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판례는 권한이라고 했는데 권리와 권한은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의장 선거, 의장으로서의 그 지위, 권리를 설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즘은 특별한 거 없어요. 의장으로서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거다. 이거는 권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 보면 이게 이제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또 논점을 봤었죠. 근데 공제가 행정청이나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기안전 공제 보상 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의뢰 권리에 관계있는 사항에 관해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는 공법상 행위를 볼 수도 없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 공공단체 공무수탁사항인데 요거는 1편에 그 보충자료 수정한 거 그걸 일부 이제 수정을 해놨고 그 최신판례 추가한 건데 보충자료 볼까요? 보충자료 보면은 그게 이제 8번 보면은 공기업 중정부기관이 이건 법령에 근거하여 한 거. 그래서 이건 옛날에 7번 행정기관이 한 거는 옛날부터 인정됐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이제 법령에 근거하여 이 말 나오면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가 처분이다라는 거. 요거를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도 이거 인정됐죠. 여기는 법령에 근거하여란 말이 안 나왔지만 그래서 그게 추가된 거 나머지는 1편에서 봤던 것들이고 그 9번 보면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당시이니 자진 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 시인 결정 통지인데 뭐 이건 봐요. 이렇다 할 논거가 없잖아요. 그냥 행정청의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볍게 보고 부정되는 걸 정확히 외워두는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그 10번도 사실상 논거가 없는 거죠.
11번은 논거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서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인데 이건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 요율이 다르거든요. 그럼 사업 종류 이 변경 결정이 되면 보험료가 이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주석을 안 달아놨는데 그 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도 논거가 없어요. 뭐 그냥 뭐 인정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논거가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 김에 부정사례도 그거 추가한 거예요. 그 12번에 동그라미 3 있죠. 계약에 근거한 거, 공기업 준정부 기간 이게 계약에 근거한 거 이거는 부정하는 거고 법령에 근거한 거 이거는 인정하는 거. 그래서 1편에 봤던 거를 복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예요. 1편에 그 공법관계, 사법관계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타 교과서 339에 동그라미 3 기타 뭐 의결기관에 가는 건데 보험심사위원회 의결 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학교안전공제 이건 좀 전에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 그 행정입법 받주 권력적 사실인 인정 비권력적인 부정 다 봤던 내용들이라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공권력 행사의 거부인데 관련되는 게 굉장히 유형화돼서 많이 있어요. 거부 처분이는 얘는 소극적 행정의 하나죠. 현존하는 법률 상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 행정이 부작위와는 달리 이거 소극적 내용이긴 하지만 일정한 행정위가 있다는 점에서 부작위한다. 부작위는 아예 응답 자체가 없는 걸 부작위라고 하죠. 그다음 거부행위 처분성 인정 요건 산발적으로 이거 많이 봤죠. 처분의 거부, 처분의 부작위여야 된다. 그래서 1-140하고 2-269에 있는 거죠. 모든 공권력 행사 거부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처분의 거부인 경우만 의미한다. 따라서 사경제적 행위에 대한 거부행위, 공법상 법률관계도 이것도 처분이 아니죠. 법률관계 자체는 권리무관계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거 아니다라는 건데 이거 사법관계 뭔가 다 봤던 것들이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지. 이것도 다른 처분요건하고 똑같아요. 거부행위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사실행위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로 요지로 가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어야 하고 뭐예요? 처분이어야 한다는 처분이어야 하고 그다음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도 처분 요건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할 게 뭐냐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자 뒤에 거 의미에 대해 출제 많이 됐던 건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거부인데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 이거 반려되면 건축허가 신청 자체의 요건을 충족이 안 되니까 건축허가가 안 되면 재산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내 토지 매수 신청 이거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봤죠. 손실보상에 가름하는 제도가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와 관계되는 게 보이죠. 결승금액 증액 경정 청구 거부 이것도 결승금액 증액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 재산권 여부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편입 때는 토지 소유자들을 그 대신하는 거죠. 토지 면적 등록 정정 신청을 했지만 이를 반려한 거. 이것도 면적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단순 사실행위 이거는 이미 봤던 거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수원 수집을 보전해 가는 거 좀 전에 말로 했던 게 나오죠. 토지 등의 매수 제도는 환경 침해적인 토지 이용을 예방하여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수원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상하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로 손실보상을 대체하는 성격이, 그러니까 권리의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죠. 매수 신청에 대해 유역 환경청장 등이 매수 거절을 결정할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매수 거절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다툴 방법이 없게 되는 점, 이런 것들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판례는 이제 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승금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될 결승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승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이게 추가적 요건이죠. 다른 처분에 없는 거. 부작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1-171에서 인용했는데, 그래서 국민이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미시 아닙니다. 미 하면 두 개 다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엄격한 거죠. 미시 아니라 또는 조례상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체계적 지위가 그 학설상 대립되죠. 근데 이제 판례는 대상적 격의 문제로 다루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던 건데, 이 소송 요건은 추상적으로 다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다투는 거, 따지는 거예요. 일반 국민에게 없는 권리가 얘한테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각하되는 거고, 일반 국민에게 그 권리가, 그런 권리가 있다면 원고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본안에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추상적, 형식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전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일반 국민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이거는 본안에서 따지는 거예요. 신청의 인용 여부는 본안 논점이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 대통령 당선 대통령 임명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임명해달라고 청구했어요. 그럼 일반 국민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얘한테 있을 리가 없으니까 각하시키는 건데, 그 영업허가 신청권은 일반 국민에게 있죠. 그러면 얘한테 영업허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아닌지는 본안에서 따져보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소송요건 공통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부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묵시적이라도. 이게 부작위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법규상 또는 조례상 권리에 기한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신청권이 있을 때 얘기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예보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대학의 상근 강사로 근무를 마친 자가 정규 교원에 임용하여 줄 걸 요청하는 등의 탄원서에 대해 교장이 민원서류 처리 결과 통보 형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가 부결되어 임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담은 서신을 보낸 경우, 결국 임용하지 못한다는 서신이 해석하자면 임용 거부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그 밑에 기대권자 공무원 임용 관련 그거로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 공무원 시설을 기부 체납한 사람, 기부 체납이 이제 무상 증여를 하는 거죠.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 유상 사용 등의 허가를 구하는 확정적인 취지의 신청을 한 사안인데, 서울대 공무원 관리사업소장이 신청서를 발례하고 조건부 1년의 임시사용허가 처분을 통보한 거, 이거는 사실상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이건 어쨌든 의사표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 사례인데 이런 거는 이제 유형화됐기 때문에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공무원 임용 관련은 신청권 인정 사례는 처분성 인정이에요. 기대권자예요. 기대권자는 현직에 있거나 뭔가 기대권이 있을 때. 자, 국립서울교육대학 상근 강사 어때요? 이건 현재 근무 중인 자니까 기득권이죠. 그 다음에 인천 대학교가 인천시립대학교로 전환되고 지금 이제 국립대학교로 됐죠. 그때 그 종전사립대학 소속 교원 이것도 기득권자죠. 그 다음에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 이 김민수 교수였는데 재임용 거부 이것도 기득권자죠. 그 다음에 그 신규 채용이긴 하지만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거죠. 이건 충남대학교 공대 교수 채용 사건이었는데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교원 신규 채용 안 하겠다고 그 단계에서 중간에 이 우롱도 유분수지 그 고급된 애들 수십 명 지원하게 해놓고 그거 다 면접도 보고 서로 심사해가지고 한 명 남겨놓고 아유 안 뽑겠다. 이거 어쨌든 이건 기대권이 있는 거잖아요.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니까. 그 다음에 전담 교원 기득권자잖아요. 그럼 제 해석대로 해석하는 게 더 쉬워요. 기득권자 내지는 기대권자. 그 요지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부정사례는 이거 신규인데 전혀 뭐 기대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사립대하고 공립대, 시립대하고 심사를 하는 경우 이건 효력 발생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들 이거는 이전에 이미 기득권에서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 단순 신규 임용 지원자죠. 이건 뭐 누가 임용하겠다는 뭐 약속을 했다든가 아무 기대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채용도 마찬가지. 단순 신규 임용. 근데 신규 채용이 아까 4번 인정사례 4번 표지가 있잖아요.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 저렇게 특별한 뭐가 없으면 그러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 특별분양은 이건 부정사례를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일단 여기 보면은 특별분양 이런 게 주거대책으로 권리와 관계되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분양 이거는 뭐 인정사례 이럴 게 없어요. 부정사례는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행정규칙에 근거했다 그런 문장이 나오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그 법률의 위임에 따른 거니까 법령보충규칙이 1번. 두 번째 법률에 따른 거고 세 번째도 법률에 따른 거죠. 그래서 법률이나 법령보충규칙에 따른 건 인정. 그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개선 지침 이거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부정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런 지침 이 말 나오면 더 쉬워요. 지침 저 말 나오면 행정규칙. 그 다음에 문화재도 유형화되어 있어요. 뭐냐면 소유권과 관계되는 거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문화재 보유 지정해제 신청이에요. 이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이것도 토지 소유권 관계되는 거 인정. 그 다음 배기정 선생 이거는 가짜미를 갖다가 진짜 그 문화재를 지정하니까 후손들이 명예감정 훼손된다고 했는데 이건 협의의 수익에도 받고 대상적 격도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에 관계되는 거 그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뭐 특별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행정이 거부 이건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거죠. 신청을 해야 행정이 발급하는 건데 신청권이 없다 하면 모순이잖아요. 그게 행정인 사안에 받기 때문에 이건 맛보기로 몇개 넣은 거고 그 다음 기타가 이제 이게 또 골 때리는데 이것도 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 사회단체 등록 신청 반려 이거는 뭐 1편에서 봤던 검사유명도 받고 전입신고도 1편에서 받고 근데 이건 등록거부인데 전입신고에 관한 그 수리를 위한 신고였잖아요. 수리가 등록과 같은 거라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도소장의 접견하고 거부, 이건 변호인 그 접견권 침해가 보이죠. 매각대금 배분 신청 거부하면 대금에 관한 재산권에 관한 게 사건명에서 보이죠. 이런 것들은 해석을 안 해도 되죠. 상위 등급 재분류 신청에 대한 지방보훈지청장의 거부,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이게 아주 골때예요. 365의 핵심정리 개정하면서는 그쪽 통일을 해놨는데 365에 보면 364부터 볼까요? 중간행위 권리및 간접적 관련성인데, 중간행위는 일반적으로 세종행위와 같이 국민의 구체적 권리 및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데, 중간행위도 그 자체가 직접 사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독립하여 출소할 수 있는 걸 허용하게 된 경우 처분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등급 결정이 그 좀 전에 그 봤던 거하고 해서 그 좀 전에 347에 봤죠? 347. 저 인정사례를 두 개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 부정사례 등급 결정을 몰아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논리 갖고는 안 돼요. 논리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꼼꼼히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논리가 일관된 게 아니라 이거 논리 갖고 접근하면 당하고, 그 다음 다단계 행정결정은 이미 배경적인 거 다 봤죠. 법적 성질하고. 다시 돌아올까 이제. 그 다음에 진료기관의 의료보호 비용 청구, 이것도 재산권에 관계되잖아요. 이거 그 치료비 이거 지급거부당하면 돈 못 받으니까 재산권이죠. 평균임금도 이것도 퇴직급여 청구권과 관계돼요. 왜냐면 평균임금 이게 그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든요. 퇴직급여와 관계되는 표시가 보여요. 실용신앙권, 이건 권리잖아요. 이걸 옛날에 무채재산권,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권리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10번은 이건 사안을 비교해야 돼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명의 변경, 이거는 인정했어요. 근데 340과 비교할 게 저거 평생교육법에 저 법적 근거가 달라요. 저거하고 비교할 게 349의 밑에 도표 두 번째 있죠. 학교법인 설립자의 명의정정 신청, 이게 340. 이거는 사립학교법이에요. 사립학교법에는 이와 같은 신청권이 없다라는 거고, 평생교육법이냐 사립학교법이냐 법적 근거가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돼요. 평생교육 시설 설치자 이러면 이건 인정, 이러면 그냥 단순 사립학교 이거는 부정, 이렇게. 이건 논거 갖고는 안 되고 그냥 외워두면 돼요. 사건을 비교하면서. 정보 제공은 모든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를 갖는다는 배경 봤죠? 그 다음에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 지급을 시켜. 보조금, 이건 재산권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음미할 건 뭐냐면 기관 내부의 권은 부정하는 거예요. 지식경제부 장관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이건 기관 대 기관, 이거 내부행위잖아요. 내부행위를 부정한다라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내부결정 준비, 이거 361에 있어요. 이건 처분은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적 변동 초래 이렇게 되는데 대외적인 게 아닌 내부적인 거니까 이게 347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장관도 행정기관이고 광주광역시장도 행정기관이니까 이거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관리의시는 행정기관 내부행위니까 한 곳은 대상에게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광주광역시장의 갑회사에 대해, 이 갑회사는 자연인, 법인, 이게 일반 국민이잖아요. 일반 국민에 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나눠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하면 이명박하고 오세훈 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여긴 두 번째 줄 생활대책 신청 어때요? 생활대책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고 강행 규정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손실보상에서 봤던 배경 지식이 있고.
그다음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 그럼 이렇게 되면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해서 건축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거 철회 신청 철회가 되면은 소유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계된다는 게 요게 토지 사용 승낙서, 건축 허가 요거에서 우리가 해석으로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이거 우리 수리를 위한 신고에 놓은 거 봤죠. 사생활과 관련되고 이게 노출되면은 생명 신체 안전 이런 것도 관련이 되고, 또 수리를 위한 신고에 처분성 인정하는 놓은 거, 모든 행정의 기초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예요. 제가 핵심적인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부정사례 보면은 시장 개설자, 이거는 시장 개설어가 처분인데 이건 뭐 외워야 돼요. 뭐 그냥 논거가 없어요. 그냥 덜렁 법규상 조리상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건 미리 받고, 세 번째 건데 그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 문제. 이것도 세법에 근거하지 않았다. 근데 이건 웃겨요. 아니 법규상 신청권과 조리상 신청권은 별개인데 그런데 그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 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고 별도로 조리상 경정 청구권을 인정할 시립도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판례. 법규상 신청권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이거 별개거든요. 별개인데 법률상 없다고 하면 조리상 당연히 없다. 저건 논거 가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정사례는 대부분 외워야 돼요. 그냥 뭐 각하하려면 다 없다. 그거고 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논거가 있는 거 요지를 한번 봐볼까요? 문화재 보호구역에 가는 건데 그 요지 본문 세 번째 줄, 문화재청장이 토지조서 및 물건을 작성하는 등 위 토지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개시한 바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용 절차가 개시돼야 재결 신청 청구권, 이것도 앞에서 봤죠. 사업 시행자만 재결 신청권을 가져요. 그 토지 소유자는 관계는 직접 재결 신청권을 갖는 건 아니고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다라는 거 봤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재결 신청 청구권은 수용 절차를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부정된다. 이런 건 논거가 있죠. 두 번째도 이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면, 재량이면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 외에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없다는 게 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 이익 사익보호성도 없다는 얘기죠. 첫째 줄 끝에 보면 문화재청장이 개인의 신청이 구애되지 않고 중요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호자 추가 인정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취지고,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추가 인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사익과 무관하다는 거 나오죠. 중요 무형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 이외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느니 취소승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서는 법적 행위에 한정되는 거고, 그럼 법 효과를 의도하는 의사표시, 즉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 명화, 아까 실체법적 처분 개념서를 취했던 그 표지예요. 자, 보충 자료에 좀 추가된 게 좀 있죠. 보충 자료 보면은 348쪽 관련돼 가지고 그 14번은 행정계획에서 봤죠? 15번도 말로 했던 거 주석 달아놨네. 그래도 16번도 주석 달아놨고,
그 다음에 17번하고 18번을 추가했네. 맞나? 맞죠?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그 토지 소유자잖아요. 토지 소유자. 그거 갖고 이제 토지 소유권 그 보이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환급 신청. 이거 돈에 관계되는 거니까 재산권. 그러니까 이게 사건명 갖고 해석이 가능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으로 암기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암기로 해결하려면 진짜 머리 진짜 좋은 친구 빼고는 쉽지가 않죠. 그 지난 시간 끝나고, 지난 강의 끝나고 잠깐 담배 피우면서 쉬고 있는데, 애지자, 초창기 때 애지자였는데, 초창기는 아니구나. 초창기는 아니었는데, 초창기 때 제가 노량진 강의 처음 할 때 한교에서 했는데, 그때 애지자도 7급에서 사무관까지 발탁 진급돼서 7년인가 만에 그 사무관이 됐거든요. 근데 좀 전에 공교롭게도 촬영 끝나고 딱 스위치 누르자마자 그 제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7급에서 6년 만에 사무관 진급 오늘 발표났다고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일 거고, 아무래도 처하고 부모님한테 먼저 했겠지만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그전에는 법대동기가 민법 공부할 때 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결혼했는데 사시 합격했을 때 분생하라고 있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꼴찌라도 합격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겠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고시 합격했다고 뭐 지적 능력이 다 똑같을 거라 천만의 말입니다. 같은 고시가 아니고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 애지가 저한테 하드 트레이닝 받고 이 논리적 사고 능력 기르는 이 친구들이 그 방사청에 있다가 지금 청와대 파견 근무 갔다가 이제 오늘부로 다시 방위산업청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복귀받은 그 친구도 대한민국의 옴부즈만을 최초로 틀을 만들었던 친구예요.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그런 친구니까 발탁된 거고, 지금 이 친구도 기획재정부 근무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주사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데요. 거기는 고시 출신들이 76% 이상, 사무관 이상의 거의 80% 가까이가 차지하는 데라 옛날 같은 경우 그 과장 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이 6년 만에 발탁해서 사무관 되면 이 친구는 국장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시 출신이 아닌데도 그 정도를 꿈꿀 수 있는 그 정도 성과예요. 엄청난 거죠. 그 경제부처가 사무관의 서기관 진급하는데 16년씩 걸려요. 거의 뭐 고시 붙어도 10몇 년 걸리고 진급이 안 되기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6년 만에 사무관이 됐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통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법학 논리적인 거를,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배우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지. 그래서 가끔 무조건 맹목적으로 두 문자로 어떻게 해결하고 싸구려 같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유추해내가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애제자도 사무관 진급시험 공백이 그 합격하고 그랬는데도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3분 공부법으로 했던 게 몇 년이 지나도 까먹질 않으니까 간단하게 시험도 합격했잖아요. 한번 공부한 거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차별화된 발탁 진급하는 진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강의하는 보람입니다.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은 애들하고 경쟁력이 똑같다면 그건 제 자존심의 문제죠. 하여튼 여러분들 제 강의를 소화를 할 수 있다면 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정사례 보면 잠시만. 또 받고 349에도 보충자료가 있네. 이것도 349에 보면 일부 추가됐고 주덕달고 한 거네. 세 번째 판례가 추가됐죠.
영가보상비 이거는 이런 문장 나오면 더 쉽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한다.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한다. 이 얘기는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청의 결정은 법령에서 확정된 걸 단순히 사실상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이런 경우는 당사자 소송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저런 문장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불가증력 금전 채권자 경기 16년, 그 다음에 11번 판례가 추가되는데 이것도 경정 청구 기간이 도가라는 말은 지났다는 얘기죠. 자, 경정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가 없어진 거죠. 권리가 없어졌고 대응하는 의무도 없어진 거니까 저런 것들은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다시 돌아오면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 보완 시정 명령, 어떻게 의무부가 딱 보이잖아요. 하명이잖아요. 이거 행정행위로 해놓을까? 어쨌든 이거 하명으로 분류하면 이해가 더 쉽겠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이거 아까도 봤죠. 이거 재산권 행사, 재산권에 관계, 토지 재산권에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처분, 이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중개부 결정, 이건 쟁의 금지, 의무가 부과가 되죠. 급여는 급여 청구권, 권리가 관계된 게 보이죠. 징발재산 매수 결정하면 이거 재산권 박탈되니까. 계약 이전 결정하면 이거는 주주들에 관한 거, 간접적 이해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중에 그런 거 원고적으로 인정되는 거 봤죠? 계약 이전 결정되면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면 옛날 회사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인 사례죠. 원고적 것도 이런 게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연금법 법령상 그 퇴직연금 급여, 이거는 행정청의 구체적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처분이라는 거, 이런 것도 문장을 이미 여러 번 봤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이제 운수권 배분 처분인데 이것도 여러 권리와 관계되는 게 보이죠. 문책경고는 이제 행정지도 관련해서 받고, 성희롱 결정도 이미 받고, 소득금액 변동인데 이건 그 별다른 말 없이 이 말 나오면 법인에 대한 거고, 소득 귀속자에 대한 거는 얘는 간접적인 거라 얘는 부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라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인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위 때 배웠던 건데, 이거 그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허가 행위 효과가 어땠어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는데 처벌 강제된다 그랬죠. 근데 인가는 이제 그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정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이거는 일단 명예와 관계되죠. 그래서 이 협의의 소익과 관련해서는 그 명예 감정, 원고적 격에서도 명예 감정 이런 거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이게 일반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민주화 유공자라는 그 명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상금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에 처리 지시를 하고 시정조치에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거.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자면 이건 하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분류는 하명으로 안 하고 그냥 여기다 넣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쉽죠. 그 다음에 특수임금 사용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이니까 뭐 재산권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호급된 경우, 자 이때 환수통지인데, 자 이걸 뭐라 그래요? 과호급된 경우, 이게 부당이득 사례고, 환수통지 이게 이제 부당이득 관련해서 봤죠. 그러니까 환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산조사 개시 결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가에 귀속될지 어떨지가 모르기 때문에 처분이 제한돼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거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 사건명만 갖고도 뭔가 배경되는 걸 유추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던 건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떠올린다는 거는 이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 정리하고 판례규제 개정 작업하면서는 도표에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제 주석이 논거가 별로 없는 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고, 방사물자 지정 취소, 이거 방사업자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수출 지원, 세금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인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그 세무조사 결정, 이건 의무부가죠. 세무조사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도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세무조사 한 번은 적게는 한 달에서 몇 달씩 또 그 사무실을 상주하면서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는 표지도 있어요. 판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 입주 계약의 해지 통보,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당연히. 그 입주 자격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간연구 책임자인 가백의 한의학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2년, 행정제재 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이점, 이렇게 되면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고, 그 원고 적격에서도 유사한 거 봤죠. BK21 사건 거죠. 그 다음에 시정조치 등 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불인정, 이거 감면되면 어때요? 감면되면 그 과징금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산권하고 관계되죠. 그 다음에 그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이것도 이제 이건 신청권이 법률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무와 진실규명을 해야 될 의무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표지고,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이러면 재산권에 관계되죠. 당연히 그 치료비를 더 많이 받을 걸 적게 받게 되니까 이건 뭐 사건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의결,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과징금 부과할 때 고려 요소가 되니까 위축되는 결과가 되겠죠. 과징금 그 무겁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축협의 취소는 이거는 이제 그 원고 적격에서도 등장했죠. 그 서울특별시가 강원도 양양군에 그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서 양양원수하고 그 건축법이 했는데 이걸 취소하면 건축이 안 되니까 재산권과 관계되죠. 이 토지재산권 관계되는 거죠. 왜냐면 그 대지인데 거기다 건축을 못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거니까.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권이고, 영업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의 자유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 중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그 학문의 자유하고 연결이 되겠죠.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겠죠. 연구개발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하면은 또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표지가 있고, 이거 홍준표죠. 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 결정인데 대상적격은 인정됐죠. 왜냐면 의료원이 폐업되면 일단 어때요? 일단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일단 거기 입원했던 환자들 전원 조치, 전원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죠. 그 다음에 거기 임직원들 직장이 날아가는 거죠. 직업의 자유. 근데 여기 홍준표가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지 돈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공공 의료기관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거 없애버리고, 이번에 대구 광역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거긴 뭐 간판만 달면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되겠죠. 거기도 의료원 싹 없앨래나? 저는 그냥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지지자들 그렇게 지도자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은 공공의료원 싹 없애져가지고 다음 감염병 때 대응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한번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족을 이름으로써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지 몰라요. 오세훈이라는 자는 애들한테 밥 공짜로 못 주겠다고 지랄 육갑을 떨다가 결국 지금 서울시장인데 이번에 또 다시 나오는 모양이던데, 그 배경 알죠? 그 강론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연속 재임은 3기에 하나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는 게 3기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3번 했다가 다음에 쉬었다가 또 다시 또 3번 또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 다만 이제 3번 하고 한 번은 쉬어야 되는. 그러나 이제 3번 했다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홍준표 관련되는 거고, 다만 이제 협의의 소익은 부정됐어요. 왜냐면 이미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지방의료원이 완전히 폐업이 돼가지고 이거 취소 판결 내려봐야 이게 원상회복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협의 소익을 부정했던 건데, 감사 명령 이것도 하명이죠. 이것도 의무부가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이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거라 그 근거법이라 그러죠. 이전고시하면 이게 그 공용환권이라 그러죠. 옛날 정전에 그 땅과 그 집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주택으로 그 권리가 이전에 가는 그거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변경 계약을 취소한 거,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변경 계약을 취소하는 거, 이거는 배경이 안 떠오르네. 계약상의 지위가 뭐 변경됐다 그렇게 그냥 사건에서 끌어내는 게 한 방법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인데, 요거는 피부 적격도 관련되는 거 맞죠? 대통령의 임용 제외 행위가 대상이라는 거고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다른 구제 수단이 없다는 걸 논거로 들었는데, 별로 신통한 논거가 아니. 그럼 뭐 다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으면 그럼 대상 적격 다 인정하냐? 논리적으로 그렇게 일관되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조달청의 기업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거래정지 이러면 뭐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게 딱 느껴지죠. 여기 대법원 논거는 뭐 입찰에 참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는데, 직업의 자유 이러면 뭐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대법원 판례 논거대로만 외우지는 않거든요. 제가 수험생이라도 나름대로 내가 납득할 만한 뭐 다른 그런 걸 끌어내서 연상해서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대법원 논거도 참고를 하면서 결국 직업의 자유라고 하면 뭐 간단하죠. 저거는.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제한 뭐 이런 건데 마찬가지죠. 그 다음 병무청장인데 그 병역근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이런 게 명단 공표, 이게 명예 그 훼손 그거죠. 명예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이건 행정행위 분리해서도 이제 확인행위로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은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보험료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재산권에 관련되죠. 그 다음 기부차납 및 사행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위에서 배제하는 거. 그러면 이건 우선권이 날아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한비용 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 이건 뭐 특별한 논거가 없어요. 그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와 관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법인세법에 신설된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과세 표준을 신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결손금 감액 경정. 이렇게 되면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제가 설명했으면 요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참고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만한 내용들이라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 보면 최신판에 하나 있죠. 청포화약 안전기술협회 해빙학부 통지인데, 자, 이게 이제 그 해빙학부 의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뭐 그거예요. 저거는 한번 보면 뭐 까먹을 수가 없을 거겠고, 부정사례도 주석을 좀 달았고 또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보충 자료를 봅시다.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보호기관에 제출한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대한 의료보험연합회 심사결과 통지. 이건 뭐 논거랄 것도 없어요. 뭐 덜렁 그냥 직접적 법률적 변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왜 안 가져오는지에 대한 걸 밝혀야 되는데 이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이 계신데, 이거는 신청권이 없는 거예요. 신청권이 없는 거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그 행정행위 때 취소 신청권, 철회 신청권이 없다라는 거, 그거하고 논리를 같이 하는 거라. 요거는 그래도 보면은 해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권이라는 권리하고 무관하게 된 거죠. 여기 뭐 대법원 논거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쉽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만 명칭 결정인데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도 헌법소원 각하됐던 거로 아주 출제가 헌법에도 많이 됐던 사례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정된 게 이게 이제 그 부산신항 그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게 부산항하고 진해항 중간에 있는 그 항만인데 그 진해 사람들이 어때요? 자존심 상했다. 왜 그 중간에 있는데 왜 진해자를 빼고 부산 신항이라고 했냐 했는데 이건 그냥 그 권리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자존심이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 명의를 위장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 이거 등록 말소, 이거 행정행위 때 배웠죠. 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이거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봤죠. 그런 면에서 논리가 일관되는 거고, 결손처분 또는 결정처분의 시도, 이것도 3편에서 봤나 그런데 이거는 결손처분이 이제 개정돼서 삭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법적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기술제에 대한 소득금의 변동 통지, 이건 간접적이라는 거죠. 여기는 뭐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간접적인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세무서장과의 직접적 관계는 원천 징수 의무자인 법인이거든요. 원천 납세 의무자인 소득기술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대법원의 논거보다는 그게 더 오히려 쉬울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7페이지 보면 행정행위, 이건 뭐 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일부 한 거고, 반복된 처분도 요거 조금 추가를 했어요. 추가로 최신 판례도 있고. 자, 그래서 보충 자료를 보면은 그 인정 사례가 반복된 거부, 이거는 새로운 신청이 있었다는 전제거든요. 근데 반복된 거부,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도 의미할 게 뭐냐면, 거부 처분은 관할행정청이 국민의 처분 신청에 대해 거절 의사 표시라면서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건 새로운 신청에 대해 다시 심사해서 거절 의사 표시라는 거니까 이 논거까지도 의미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거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신청한 거 갖고 반복적으로 거부한 거,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익자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하는 거죠. 이거 새로운 신청 표지. 그 다음에 절차상 또는 형사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이건 새로 다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파트가 반복된 계고, 반복된 원상복구, 대집행 계고에 가는 거, 그 다음 반복된 독촉, 반복된 공익근무위원 소집 통지. 그래서 이거 사건명 핵심만
외워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 처분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논문 보면은 행정판례 연구 논문 보면 이거 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출제가 많이 되는데 간단해요. 다액 기준 이 핵심적인 거 맞는데 그러면 당초 처분하고 증액된 거는 증액 경정은 어떤 게 많아요? 증액 경정 처분이 많죠? 그럼 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초 처분보다 감액되면 어떤 게 많아요? 당초 처분이 많죠. 그럼 당초 처분 감액되고 나면 당초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객관식은 간단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건데 결론은 간단해요. 다액 기준이 다 제목 옆에 달아줄 거 그랬나? 변경 처분, 다액 기준. 많은 것의 기준. 증액 경정은 얘가 되는 거죠. 그 논거를 보면 먼저 된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증액 경정 시에 당의 결정권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최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 이렇게 증액 경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증액된 거 200만 원 증액 이런 방식이라도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세액에 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증액 경정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상고소송에서 대상 적격은 증액 경정 처분이지만 그 사유, 위법 사유는 증액 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 사유도 같이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거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해 납세 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두 개의 징수 처분에 대해 당초 처분과 증액 경정 처분에 관한 법률. 이거는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건 이건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적용이 안 된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증액 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된 세액 이외에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세액에 관해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당연히 대상이 못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액 경정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로 나오면 뭐 사례 문제 논술로 나오지 않고 객관식으로 나와도 마찬가지인데 이 증액 경정 처분이 대상이라는 얘기는 그 일자도 증액 경정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감액 경정 처분일 때는 그 당초 처분 일자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 일자까지 보기로 나오는 게 출제가 제법됐거든요. 그래서 뭐가 대상인지만 알면 그 대상 처분 일자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액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금액까지 사례로 나오는데 증액 경정은 증액된 금액 그 상수 못할 사람은 없죠. 자, 과세처분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가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가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 부가처분 중에 경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자,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아까 일자 그 당초 처분 일자라 그랬죠.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유리한 변경 처분도 감액 경정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이것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죠. 자, 행정처의 식품위생 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하는 게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 이 변형과징금이라고 하죠.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제소기간 대상하고 제소기간 판단되는 당초 처분. 논리는 똑같아요. 과징금 감액도 뭐 세금이 아니라 따로 했지만 감액 경정하고 똑같아요. 적극적 변경 처분인데 원래는 변경 처분이에요. 변경이라는 말이 원래 거 소멸되고 다른 거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 예외는 별도로 좀 이따 보고 일단 관리처분 계획의 주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고시한 경우 당초 관리처분 계획은 효력 상실한다는 게 이 원칙적인 거고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처리에 변경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종전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요거는 분류를 예외로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네. 그래가지고 세 번째 판례 보면 따라서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에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이런 표현을 익히면 돼요. 전체를 대체하면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이렇게 되면은 변경처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속처분에서 추가 처리에 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지 등을 살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확정해야 된다. 이거 전원합의체 아주 중요한 판례죠. 예외인데 뭐 판례 요약한 게 본문이니까 바로 판례로 갑시다.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 요거 핵심이죠.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 거고,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 경우에 있어 선행처분의 취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지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재승인한 전세 여부 판단 기준식인데, 이건 본문 세 번째 줄 끝에 청구 변경 이게 이제 그 원칙인데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나?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지사의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하자 승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처분 후에 이 조합설립 인가 말이 인가지. 이거는 뭐예요? 조합이라고 하는 공법을 만들어주니까 특허라 그랬죠. 포괄적 법률상 지위를 만들어주는 특허다. 그 처분 후에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하는 권리가 이전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고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 동의서가 변경됐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한 경우 이때는 당초의 조합설립 처분이 변경인가 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건 애우지 않으면 안 되죠. 토지 소유자 수가 변경된 게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닌 일부만 소폭 변경하는 정도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문장이 판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를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 내부 결정 준비 행위는 국민과 무관한 거니까 처분성 부정. 이게 347에서 봤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국세 관련인데 이거 다 유형화되어 있어요. 이건 국민에게 부과하기 전 단계 그거예요. 국민의 전 단계. 그 다음에 감사원이 관계기관에 기관대 기관이죠. 예안은행장과 상공부 장관 기관대 기관이죠. 감사원의 시정요구도 감사원이 국민에게 시정요구를 하는 일은 없죠. 기관대 기관이죠. 대상기관이 누군지를 사건명에 해놓을 걸 그랬나? 이거 사건명에 대법원은 그냥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뽑아도 감사원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지영도면 승인도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자치단체 기관이죠. 그 총학장 교수 임용제청이나 철회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총학장이라는 기관과 교육부 장관 기관 대 기관이죠. 그 다음에 그 택지 공급 방법 결정 이건 택지 공급 방법은 어떻게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고 경제기획원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지 지금은 정부 투자기관 이것도 기관 대 기관이죠. 그 다음에 그 내신 성적 산정 지침도 기관이 교육감에게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 기관 대 기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도 기관 대 기관이죠. 상급행정기관과 하급행정기관 뭐 외울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 되게 쉽죠. 그 다음에 건설부 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이건 내부행위죠. 그 후보자 명부 이거 작성하거나 삭제하고 변경하고 이런 건 그 승진 처분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적 준비 과정이죠. 그 다음 금융감독위원회와 부실 금융기관 이건 법원에 대한 청구니까 기관 금감위와 법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국제전기통신연합 국민과 무관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역공사 공매 결정인데 이것도 그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죠. 공매로 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매각 방법 결정이니까. 그 다음에 그 도지사가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사건인데 원주시 이것도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지 국민과 무관하죠. 충남도지사와 태안군수 각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그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하는 거 이건 뭐 국민과 무관한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과 행정청 간의 관계죠 이것도. 그 다음에 그 승진 후보자 명부 이건 아까도 봤었죠. 내부적인 거다.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 스티브 유 사건이 판매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다시 했는데 이거 스티브 유 변호사가 나쁜 건지 변호사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스티브 유가 자존심이 센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면 나중에 기속력에 보면은 다른 이유로 또 핑계대가지고 다른 이유로 다시 거부하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또 가야 돼요. 또 이게 만약 또 다른 이유 핑계를 대가지고 또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하면 기속력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또 해야 돼요. 아마 영원히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병무청이 스티브 유에게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외교부 장관이죠. 지금은 외교부 장관. 이거는 보복이라고 밖에 저는 안 보여요. 스티브 유 저 개인적 감정은 진짜 안 좋아요. 걔 양아치 새끼 해병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 이미지 포장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이제 시민권 취득해가지고 군대 안 가겠다. 괘씸하기 짝이 없죠. 근데 그 개인적인 잘못에 대한 이 불이익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공인도 아닌 스티브 유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재판은 못 이깁니다. 변호사가 재판 못 이긴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중간행위는 논리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인정사례가 적으니까 인정사례를 외우고 부정사례 가볍게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건 논리가 일관되지 않아요. 도와줄 수가 없고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이것도 2-559에서 봤죠. 형사소송 절차, 비송사건, 질서위반이 민사소송 뭐 다 그래서 뭐 이것도 유행하는 거는 뭐 다음 페이지 3번 판례 한번 음미하면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처분의 개념 정의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이 처분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합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렇죠. 그 밖에 이에 전하는 작용인데 결국 거론되는 거 여러 가지인데 인정되는 거 권력적 사실행위 얘밖에 안 돼요. 재결도 이거 행정심판 재결도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분 등이라고 할 때 처분하고 재결을 합한 개념이다라는 거고 시간도 상당히 됐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는 또 설명할 까다로운 논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른 소송 요건하고 같이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